도심 항공교통 UAM 시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승재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UAM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승재 교수님은 2021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부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기술 로드맵 분과 간사 활동과 다수의 국가와 민간과제 책임 연구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여러분, 이승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승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전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한 15년 전 이쯤에 혹은 20년 전쯤 되겠네요. 이쯤에 이제 저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부모님 손을 잡고 대전 여기 딱 이 지점에 와서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그때 여러 이제 재미난 과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공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체험을 하면서 나도 앞으로 커서 뭐 로봇 엔지니어가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련의 약간 체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고리를 이제 이 대전에 와서 하나의 고리를 완성한 것처럼 이제 한 체인이 하나 아래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번 제 강연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자신만의 분야를 찾아가는데 이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의 발표는 너무나 재미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우주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항상 동경해왔던 부분인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 내용은 이제 우주가 아니라 조금은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땅 그리고 땅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도심 항공교통 시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이란 내용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못 들어보셨다는 분이 계신다면 UAM이라는 거는 영어로 Urban Aerial Mobility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제 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매우 답답하고 차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지고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의뢰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리터당 한 10,000원, 20,000원은 돼야 차가 좀 줄어들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이제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자동차가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연료를 그냥 땅에 부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뭐 시간상에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본다든지 하는 걸 다 합하게 되면 대략 60조라는 엄청난 금액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하는 우리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상상을 하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왜 발생하는지, 왜 차가 막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맨 앞에 있는 차는 지금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이라는 게 애초에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도로의 방향으로 가는 차가 가는 시간 동안 내 방향에 있는 차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고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같은 땅에서 차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내가 다니는 차의 길은 아래쪽에 있고 다른 차가 다니는 길은 공중 높이 떠 있어서 서로 엇갈리게 다닐 수 있으면은 그럼 신호등이 필요 없겠네?
신호등이 필요 없다면은 교통체증도 확실히 없어지겠고, 그러면은 저 방금 왼쪽 아래에 보였던 60조라고 하는 그런 손실 혹은 돈도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UAM이라는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항공교통이라는 그런 주제를 포함해서 자동차, 비행기 등 우리가 지금 오늘날 탈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발명품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류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 또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온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형상은 이제 조금 더 원숭이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아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원숭이와 같은 형태의 이런 동물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있던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밀림 같은 데에서 나무와 나무를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뭐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숲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초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없는 큰 풀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랬을 때 옛날에 나무가 있는 정글이라든지 밀림에서는 바로 옆에 사과도 있고 바로 옆에 바나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넓은 초원을 샅샅이 멀리 돌아다니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는 이제 예전처럼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를 활용을 해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걷는 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걷는 거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거리를 이동하는데 걷는 게 가장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덜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진화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진화 압력에 의해서 이 원숭이들은 점점 기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립에 이어서 최종적인 형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즉, 인간의 오늘날의 모습 또한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데는 부적절합니다. 여기서 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니실 때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래 걸린다고 해도 5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가 없으면은 5시간 안에 가는 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에 의존해서 이동을 하는 이러한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어떻게 자동차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디 마을에 한번 가봤더니 마을 산 위에, 저기 위에 왼쪽 위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큰 동그란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돌이 있는 마을에서는 의뢰 이제 전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옛날에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가 조약돌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지금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을에는 이런 전설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는 꼭 사고뭉치가 꼭 하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사고뭉치 하나가 저 산 높이 있는 저 돌을 한번 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돌을 한번 밀어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밀다 어느 날에선 진짜 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산덩어리를 아래로 내려가는 저 큰 돌을 이제 그 돌이 마을을 겹치게 된다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남의 집 하나 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멈추고, 그래서 그 마을엔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친구는 많은 이제 벌을 받거나 혼이 나거나 이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조금 좋은 친구 한 명이 옆에서 아주 유심하게 관찰을 해본 겁니다. 이 돌이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이게 내가 걷는 것보다, 혹은 등산을 갔다가 하산을 하는 것보다 돌로 산을 내려오니까 엄청 빠르게 내려오네.
그러면 내가 이 돌을 타고 어딘가로 가면은 좀 더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키로는 이러한 시나리오와 비슷한 양태로 이제 바퀴라는 게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을 건데, 이 왼쪽 아래에 나무로 된 바퀴를 보면은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바퀴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누군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딴 데는 바퀴의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떼굴떼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위치가 변하지 않네? 그러면 저기다가 막대기를 끼우면은 그 막대기 위에는 내가 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래서 공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맨 왼쪽에 있는 바퀴를 보아하니 너무 무겁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안에를 비우고 살로 채운 그 두 번째 바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저런 나무 바퀴로 갈 때는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위에 고무를 한번 덧대보자 라고 해서 타이어를 단 바퀴가 생겨나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바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퀴의 생성의 역사를 이제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달구지 같은 이 사람이 이 달구지를 잡고 많은 물건을 나르는 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걸 나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옆에 농경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말이나 소 같은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 마차를 끌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어서 이제 동물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내는 이런 마차도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1769년, 지금으로부터 좀 먼 과거에 프랑스의 퀴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앞에 물을 끓일 수 있는 보일러가 있고, 그 보일러에 증기를 활용해서 사람이나 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가 우리가 하나 핵심으로 찝을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돌을 받고 그 돌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거는 땅을 굴러가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오늘날 공항 같은 데를 가면은 비행기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행기도 타셨을 텐데, 그럼 비행기는 어떤 연유로 개발이 되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처음에 비행기는 분명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새를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서 이 모든 거의 개발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새는 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너무나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날아서 이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이제 독일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새의 형상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고 나도 이렇게 글라이더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날개를 만들고 내가 그거를 손에 달고 점프를 하면은 나도 뭔가를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용감한 행동인 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창기에 뭔가의 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역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903년에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오토 릴리엔탈이 만들어낸 글라이더에 최초로 동력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글라이더에는 프로펠러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 프로펠러를 통해서 동력을 얻어낼 수 있게 돼서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는 획기적인 개발의 진보를 완성해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5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 지구 반대편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 길 돌아왔습니다. UAM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동차의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UAM이라고 하면 우리의 의리는 헬리콥터 같은 거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헬리콥터는 누구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물체일까요? 자동차는 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칠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는 새한테서 영감을 받았다고 칠 수가 있는데, 헬리콥터는 자연상에 저렇게 나는 어떤 물체는 혹은 동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는 굉장히 특이한 물체인 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순수하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인공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영화 아바타를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Flying Lizard라고 하는 저런 이제 외계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게 외계 행성이라는 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지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자기의 날개를 뱅글뱅글 돌려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형체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나는 동물들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헬리콥터의 역사를 최대한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기원 후 320년에 중국에서 만들었던 이런 왼쪽에 장난감이 있어요. 자, 이 장난감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래 막대가 있고 위에 날개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비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 장난감이 하늘로 잠깐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난감이 그나마 헬리콥터랑 유사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854년에 영국의 조지 케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장난감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다른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와는 다르게 비교적 최근에 1943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상용 헬리콥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헬리콥터는 굉장히 역사가 짧은 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헬리콥터가 UAM이라고 하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의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은 수직으로 하늘에 뜨고 땅에 내릴 수 있는, 우리 좀 용어로 하면은 수직 이착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왼쪽 아래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놀러를 나갈 때나 그럴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보이는데, 그 비행기 앞에는 지금 활주로가 놓여져 있어요. 비행기는 엄청나게 긴 활주로가 있어야지만 하늘로 뜨기 위한 양력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큰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는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서는 이런 공항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금의 인천공항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이런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의 그 플랫폼의 크기만큼만 되는 어떤 땅이 있다면 어느 곳에든 내리고 하늘로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배 위에서 랜딩을 하고 또 하늘로 뜨기도 하고, 그리고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뜰 수 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아주 연관이 깊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페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사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항공사가 JFK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공항에서 뉴욕 도심까지를 에어택시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항에서 사람이 내리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면 도심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언제였냐? 무려 196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도시에서 내가 헬리콥터와 같은 걸 타고 어느 지점까지 빨리 이동을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담긴 UAM이라고 하는 게 50년 전에도 이미 실존하고 있었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한강,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강에 수상택시 같은 거는 있긴 한데, 도시에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택시처럼 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에어택시라는 서비스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에는 이유가 있겠죠. 50년 전에 시작된 이 서비스가 왜 지금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UAM이라는 플랫폼이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UAM이라고 하는 에어택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에 대한 개념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공원 같은 데에서 에어택시의 착륙장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타고 그 다음에 다른 먼 곳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데, 사실 이 청사진이 66년에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66년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에어택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견고한 플랫폼, 그리고 사람이 조종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무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음이 적어야 되고 안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택시를 헬리콥터로 만들겠다고 했던 모든 사업들은 한두 번 이상의 큰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까 66년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에어택시 서비스가 77년에는 큰 사고를 맞아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울릉도, 그리고 2013년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헬리콥터가 건물이랑 부딪혀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자, 이렇듯이 오늘날에는 이 에어택시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헬리콥터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자, 지금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그림을 보면 헬리콥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계 부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기계 부품들이 몰려 있고, 걔네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 비행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이라도 고장나도 헬리콥터는 비행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2000년대에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 플랫폼의 이름은 멀티로터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론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드론이라는 거는 저런 헬리콥터와는 다르게 프로펠러의 프로펠러가 4개, 6개, 8개 이런 프로펠러만이 달려 있고, 다른 거는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프로펠러만 회전을 해서 비행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위에 헬리콥터처럼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터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절대로 추락을 하지 않아서 아주 안전하고, 설령 고장이 난다고 해도 프로펠러가 6개, 8개, 10개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하나쯤은 고장나도 추락을 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할 것조차 없기 때문에 이게 운용률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비행의 원리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자동으로 비행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멀티로터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에 있는 거는 시소인데, 이 시소의 왼쪽과 오른쪽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프로펠러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시선을 왼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로펠러의 속도를 키우게 되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이게 그냥 멀티로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냥 멀티로터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은 그저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날아가는 아주 손쉬운 플랫폼이에요. 자, 그리고 헬리콥터와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제성이 매우 좋아요. 한번 이 플랫폼을 띄우는데 헬리콥터와 비교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 제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 파일럿, 조종사가 없이도 비행을 시킬 수 있는 자동 비행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점은 헬리콥터와 비슷하나 헬리콥터와 비교해서 소음이 엄청나게 적고, 그리고 조그마한 비행기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서 에어택시를 만드는 데는 이 플랫폼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리콥터를 생각해 보면은 큰 프로펠러가 머리 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가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멀티로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멀티로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보시는 이런 기존의 멀티로터의 형상을 닮은 이런 에어택시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넓은 거리를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착륙할 때는 멀티로터처럼 움직이다가 멀리 날아갈 때는 날개를 단 비행기처럼 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멀티로터 플러스 고정이기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UAM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멀티로터 드론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는 드론을 한 번이라도 띄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드론이라는 거는 안에 매달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이 매우 작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하면은 드론이 너무 커져야 되고, 조그마한 드론을 만들면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중량이 너무 작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뭐 어떤 물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알아서 회피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장이 났었을 때 그 고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알고리즘적인 혹은 이런 이제 대비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사용하는 이런 큰 비행기랑 우리가 UAM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하는 멀티로터끼리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좀 더 흥미가 있겠다 싶어서 UAM의 상용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신 연구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새로운 형태의 멀티로터 드론인데, 아래에 있는 네모가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지금 판자가 아래에 있는데 이 판자가 계속 자세가 변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배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은 배가 파도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데가 계속 운동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연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완전 자유 멀티로터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려면 기울어져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그쪽으로 비행을 하는데, 사람이 그런 플랫폼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가려면은 자기 의자가 전부 다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감속을 하려면 의자가 전부 다 뒤로 제껴지고 탑승감이 너무나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러한 멀티로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멀티로터는 어느 한쪽으로 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자세가 변하지 않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보다 사람을 태우는 데 용이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혹은 이제 대학이라는 혹은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보여드린 이런 플랫폼들이 직육면체,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하늘에서 레고처럼 결합을 할 수가 있다면,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이렇게 4개, 9개, 16개가 결합을 해서 물건을 나르고, 작은 물체를 나를 때는 다 분리가 돼서 각자가 화물을 나르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멀티로터의 새로운 형상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헬리콥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하는 플랫폼들이 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플랫폼들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이 드론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밀려나게 되는데, 새로운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덜 밀려나고 바람이 없는 것처럼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가 만약에 비행 중에 고장이 난다면 우리의 플랫폼은, 지금의 플랫폼은 땅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탄 에어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펠러 2라고 하는 이 프로펠러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3개의 프로펠러만을 가지고도 비행이 된다, 뭐 이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오늘날에 이제 드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하는지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까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런 에어택시, 드론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3가지 정도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인데, 이러한 새로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진출할 수도 있고, 그 기계공학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가게 되면은 엄청 오래 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재 엔지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AI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엔지니어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법적인 곳으로 가게 되면은 행정,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랫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내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건 약간 부모님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융합은 셀프라고 지금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혁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UAM을 만드는 건 사실 혁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혁신은 여러 분야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일을 할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혁신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를 모두 통섭을 할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혁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깊숙하게 알아내서 자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기의 호기심이나 자기의 의지, 새로운 것을 풀어내겠다고 하는 의지에서도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이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많은 것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아주 깊숙하게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